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어쌤입니다. 자, 오늘은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란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랑 하면 여러분 일제강점화 대표적인 유미주의 작가다라고 기억을 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쌤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미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미주의라는 건 미가 아름다울 미자야. 아름다울 오로지 유자고, 그러니까 오로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 특히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다?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정리해보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예술의 유일한 가치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유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을 예술지상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고, 또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곧 예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정말 온전한 절대적 미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최고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뭐가 사라지냐면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김영랑은 일제강점화 시인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일제강점화라는 느낌을 이 시 안에서 받을 수 있느냐? 시인이 일제강점화에 우리 민족이 비참한 삶에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나는 이 시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나의 마음,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게 이 시를 짓는 목표야. 나는 이 시를 얼마나 아름답게 언어를 갈고 다듬어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내는지, 그게 나한테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치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시인을 우리가 예술지상주의자다, 유미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경향의 시들이 반대쪽에 참여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술지상주의나 유미주의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시를 우리가 순수시라고 이야기해요. 오로지 순수한 예술로서의 가치만을 강조해서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이 반대쪽에 문학이 아름다울 이유가 뭐가 있어? 언어가 아름다울 이유가 굳이 나는 그냥 문학을 통해서 이 시대 현실을 비판하고 이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게 문학의 목표라고 생각해 라는 입장이 이제 참여시 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입장이 좀 갈라져 있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거고요. 자, 김영랑이라는 시인은 그 중에서도 순수시, 예술지상주의, 유미주의자로서의 시를 창작했었다. 물론 이분이 1940년대 일제가 굉장히 포갑 정치를 펼치죠.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우리 문화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가 되면 굉장히 많은 시인들이 붓을 꺾어 더 이상 창작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 반대쪽에서 완전히 친일로 돌아서 국가가 사라졌어. 그리고 일본은 너무 강해. 일본이 너무 강해서 막 미국도 이기고 막 중국도 이기고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어. 우리나라 이제 사라졌어. 라는 입장을,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친일을 막 했던 그런 작가들도 있었고, 그런 즈음에 와서는 김영랑이 시를 쓸 때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 시대 현실 때문에 이런 시대 현실을 고민하는 그런 시를 남기기도 하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심 활동은 이런 유미주의자로서 활동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김영랑과 관련해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이 어떤 게 있냐면 언어의 조탁. 어렵죠 여러분. 조탁이라는 거 갈고 다듬는다는 뜻이야. 말을 굉장히 갈고 다듬어서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내는 거, 이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형식미를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김영랑 시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발견하게 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놓치지 말고 김영랑이란 시인이랑 이렇게 매칭을 좀 잘 해놓고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작품 본문 한번 들어가 보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 같이 보십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여러분, 요 형식적인 아름다움도 한번 보세요. 이런 형식미 어떻게 지켜가고 있나 봐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여기 짧고 여기 길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이렇게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가 두 행이 모여서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이런 구조.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여기만 좀 다르죠? 그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짧고 길고 요렇게 길이를 좀 조절해 놓고 있다. 그래서 요거 먼저 한번 얘기하고 갈까? 짧은 행과 긴 행을 한 단락으로 묶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교차를 계속 하는 식으로 시행을 변주라는 거는 여러분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하게 가고 있진 않았다는 얘기지. 그냥 대충 짧은 거, 그 다음에 조금 긴 거 놓고, 그 다음에 좀 짧은 거 놓고, 긴 거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을 구성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화자의 감정 변화랑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요렇게 아주 무슨 설계를 하는 사람처럼 이 무슨 그 건축물 집을 만들 때 막 굉장히 섬세하게 뭐 하나하나 배치를 구성을 신경을 써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시인이 자기 정서의 변화를 그 형식적인 아름다움이랑 같이 이렇게 녹여내려고 했었다 그 얘기지. 감정이 이완은 풀어진다는 얘기잖아. 다시 응축 긴장한다는 얘기고, 이거를 시행의 길이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시의 의미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짧은 길이면 긴장이 좀 올라가겠지. 다시 말해, 감정이 응축될 거야. 그런데 문장의 길이가 길어져. 그러면 조금 풀어지는 거지. 그래서 감정이 풀리는 이완. 요렇게 매칭을 해놓고 있더라.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짧은 행은 조금 긴장감이 느껴지고 긴장이 이렇게 고조되고 이렇게 응축이 되고, 그리고 길이가 길어지면서 감정이 이렇게 풀리고, 요거를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조절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시행을 읽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죠. 모란, 이 시의 핵심어. 네, 제재라고 우리 얘기하죠. 주제와 관련돼 있는 핵심 소재가 모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모란은 대단히 상징성이 강한 시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는요, 모란이 피는 것을 계속 화자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소망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인의 경향이랑 관련됐을 때 시인은 아름다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시인이야. 그랬으니까 모란은 아름다움이야 이렇게 해석해도 될 거고, 절대적인 미야 뭐 이런 거 있지. 뭐 예술가들이 특히 뭐 이렇게 작사를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작곡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자고 있는데 뮤즈가 나를 찾아와서 갑자기 잠에서 팍 깨가지고 막 시를 막 노래 가사를 쫙딱 그래놓고 딱 잤는데 깨서 나서 보니까 와, 명작 탄생이었어. 뭐 이런 에피소드들,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그런 거야, 뮤즈 같은 거. 뭐 이렇게 막 창작의 신 같은, 막 여신 같은 그런 게 여기서는 모란이다. 그 얘기야. 이 시인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이고 절대적인 순수인 거죠.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이고요. 그게 필 때까지는 그래서 난 어떻게 하냐?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말했어. 자, 화자는 못하죠?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모란이 피길 기다리고 있어. 그런 모란이 피길 기다리고 있는 화자에게 봄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야. 왜? 모란이 피는 계절이기 때문에 봄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계절이 된 거죠. 그런데 동시에 봄은 어떤 계절이기도 하냐면 모란이 지는 계절이기도 해요. 여러분, 모란 피었다가 여러분 모란이라는 뭐 봄꽃들이 다 그렇죠. 한 달씩 피어있는 꽃 본 적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올해도 목련이 피었거든요. 목련이 이제 아파트에 딱 가다 보니까 목련이 막 너무 탁 봄꽃 피었더라고. 그래서 와, 너무 예쁘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비가 왔어.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 하루 만에 그 목련들이 후두둑 다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봄꽃이 갖고 있는 성격이 그런 거죠. 잠깐 너무 예쁜데 더군다나 이렇게 큰 봉우리,
이런 꽃들은 너무 예쁜데 잠깐 피었다가 바로 져버려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 뭐라니? 뚝뚝 떨어져 버린 날. 긴장감 느껴지죠? 긴장감? 감정이 어떻게 됐어? 응축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문장이 길어지면 감정이 어떻게 된다고? 이제 풀려. 보세요. 뭐라니? 뚝뚝. 자, 그렇게 기다리던 뭐라니? 뚝뚝 떨어졌어. 긴장, 충격.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문장의 길이가 쭉 길어지면서 감정이 쭉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시행의 길이로 감정을 조절하고 있구나. 또는 감정의 변화와 시행의 길이가 대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여러분 필기하셨죠? 필기하면서 가십니다. 자, 계속 보십니다. 자, 이제 화자의 주정서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거다. 봄을 여인 서름. 직접 노출되면 잡고 가야 됩니다. 서름에 잠겨 있어. 그리고 여위였다. 이별했다. 라는 거잖아. 그래서 상실감에 잠겨 있다고. 상실감과 슬픔을 느끼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던 보란이 졌기 때문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실감과 슬픔을 아주 깊이 느끼고 있는 화자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시어가 바로 요거 뚝뚝이죠. 그럼 여러분, 뚝뚝이라는 거는 의성어예요? 의태어예요? 선생님이 지금 문제에서 힌트를 줬죠.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고. 시각적으로. 눈에 보인다고. 그러면 그거는 의태어죠. 그러니까 뭔가 큰 봉우리가 툭 그냥 떨어져 버리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의태어입니다. 의태어, 음성, 상징어. 그래서 굉장히 생생한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생생한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그 충격, 그 슬픔의 깊이 이런 게 이게 그런 슬픔이 시각적으로 느껴지게끔 만들어준 단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보십니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왜 그 하루는 그렇게 무더웠을까? 여러분 뭐라니? 졌기 때문에 그렇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린 그리고 천지의 모라는 자취도 없어진 그날이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이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요거 이렇게 가봅시다. 모란을 잃은 강한 슬픔으로 인한 시적 화제의 주관적 인식이 드러나는 시행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를 답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 이거지. 5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더워? 그렇게 덥지 않아. 봄이야 봄. 늦봄이긴 하지만 아직은 막 한여름처럼 막 그렇게 무덥고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그날을 왜 그렇게 무덥게 느꼈을까? 그거는 시적 화자가 너무나 기다리고 그래서 그게 피어나는 순간 강렬한 행복감을 느끼게 했던 그 꽃이 그날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날을 유독 정말 무더워서 나 견디기가 힘들었어 라고 느끼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강한 슬픔 때문에 화자가 그렇게 덥지 않았는데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덥지 않았는데 덥게 느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시행이 하나 나왔고요. 자, 뭐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서운케 무너졌다. 내 보람. 이 꼴 바로 뭐야? 모란인 거죠. 서운케 무너졌으니 그러면 모란의 이 추상어, 추상적 의미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란의 추상적인 의미가 뭐다? 찾아라. 그러면 보람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참 이 사람 참 과장되다. 그치? 모란이 졌어. 그랬더니 뭐야? 내 한 해는 그냥 끝났어. 이제 그걸로 끝이야. 그럼 난 이제 뭐만 남아있냐면 360일.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365일로 친다면 모란이 5일 동안 피어 있었나 보다. 그치? 그리고 이제 지고 360일이 남아있어. 그 기간 동안엔 난 뭐냐면 한양, 만양. 섭섭해 우엄내다. 그러면 화자의 남은 시간들을 지배하는 주정서가 이제 뭐냐? 상실감이고 슬픔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일 행복했고 360일을 상실감과 슬픔 속에서 계속 지내게 되는 거지.
됐죠. 깊은 상실감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화자의 슬픔을 자 여기도 별표하고 갑니다. 수량을 시킨 시어를 찾아볼까 했을 때 361을 잡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란이 지고 말면 급분 내 한해는 다가고 말아 1년을 마냥 섭섭해 우옵내다 이렇게 썼으면 그랬으면 좀 이렇게 감정의 깊이를 우리가 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 얘기야. 360일 하고 나니까 이게 3개 되는 거죠. 와 되게 많네. 1년 하면 별로 안 느껴지는데 360일이라면 와 이거 손으로 잘 안 세지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 상실감의 깊이, 정서적 깊이를 드러내는 수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정말 360일을 내내 울었나? 그렇진 않은 거지. 그 정도로 슬펐다라는 걸 부각하고 싶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360일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우옵내다. 잠길 테요. 이런 말들 보세요. 이런 종결어미는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용어 알고 가세요, 여러분. 예스러운 말투야. 옛날 말투인 거지. 옛날 말투. 이런 옛날 말투를 뭐라 그런다? 의고투라고. 자, 의고투 무슨 뜻이다? 옛날 말투라는 뜻이다. 라고 기억해 놓고 가십니다. 이런 의고투를 썼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야? 고풍스러운 좀 굉장히 우아하면서 예스러운 멋을 이 시가 또 드러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 하나하나를 대단히 생각해서 쓰고 있구나라는 걸 또 한번 확인하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가십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자, 여러분 요 시행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마무리 시행들인데 앞에 보면 처음 시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자, 앞에 첫머리와 요 끝부분이 문장이 비슷하죠. 문장이 거의 같잖아. 우리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수미 상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또는 수미 상응이라고도 말하는 거고 뭐야? 여기 머리야 머리. 앞부분. 이건 꼬리야. 다시 말해 뒷부분. 이게 연결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여러분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 시행의 반복과 변주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변주 또는 변조해도 괜찮아. 살짝 바꾸는 거야. 살짝 바꾸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수미상관, 수미상응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미상응이 사용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시적인 안정감이 생겨나. 그러니까 첫머리랑 마무리 부분을 끝에 쪽을 동일한 기둥을 딱 박아주는 거지. 시적인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기법이야. 또 반복하잖아. 반복하면 여러분 반복은 뭘 만들어내느냐? 리듬을 만들어내. 리듬을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시적 여운을 남기죠. 왜 시적 여운을 남겨? 처음이랑 끝이 똑같아.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도돌이표. 돌아가는 거지. 끝나는 느낌 날까 안 날까? 끝나는 느낌이 안 나. 끝 부분이 첫 부분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끝나는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 감정에 이 꼬리가 계속 이어져 간다. 그 얘기입니다. 시적 여운을 남기는 그리고 의미를 심화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게 수미상관이라는 기법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마무리 다시 한번 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화자가 계속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강한 슬픔, 강한 상실감, 360일을 마냥 매일매일 서글퍼서 그 상실감 때문에 울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
나 지쳤어. 360일을 계속 기다리는데 딸랑 5일 피었다 져버리네. 아, 나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냥 나 안 기다릴래.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 아니야, 포기하지 않아. 기다려, 기다려. 극복의 자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11, 12행의 주정서가 슬픔을 넘어선 기다림의 자세로 바뀌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최종 정서로 기억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여기 정서가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화자의 주정서는 뭐였어? 슬픔 맞아. 상실감 맞아. 비애 맞아. 그렇지만 최종 정서는 뭐야? 기다림의 자세. 극복의 의지. 난 포기하지 않고 그 360일을 울더라도 나 괜찮아. 5일을 위해서 나는 기다릴 거야. 라는 그 자세가 최종 정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말의 어순을 바꿔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도치법을 썼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이제 알죠. 도치법이라고 쓰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 어떤 표현을 주로 쓰는 거야? 고등국어에서는 우리말의 어순을 바꿨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지. 다시 말해 그 개념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선택지로 가지고 오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치법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고 도치법이 정확히 뭔지 알고 있어야 되고 찾아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디가 도치야? 여기지. 여기가 도치야. 목적어가 뒤로 물러나 있고 서술어가 앞으로 빠져 있잖아. 서술어가 앞으로. 우리 문장에선 서술어가 제일 뒤에 와야 돼. 근데 그걸 앞으로 뺐죠. 그게 도치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도치가 사용된 거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요 정서. 기다림의 정서를 부각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봄의 의미가 뭔지를 뒤에서 꽉 도장을 박아주는 거지. 찬란한 슬픔의 봄. 그게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라는 걸 부각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쉼표 하나 찍어주고 목적어를 뒤로 훅 보내버린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찬란한 슬픔의 봄 역시 별표 중요한 표현법 쓰였다. 역설이죠. 여러분 왜 역설인지 아시죠? 역설이라는 건 문장을 보자마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진술이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왜 역설인가요? 찬란해. 찬란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와 찬란해. 오늘 하루 너무 오늘 태풍이 막 왔다 갔다 지금 그러고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를 다 쓸어가 버린 거야. 바람이 세게 불고 막 비도 많이 오고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선생님 딱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선생님 아들이 그러는 거. 와 캠핑 가고 싶다. 하늘 좀 봐. 하늘이 파래. 찬란해.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네, 찬란이라는 이 단어는 이 수식어는 굉장히 플러스의 시어예요. 근데 이 플러스의 시어가 뭘 수식해주고 있어? 슬픔이라는 마이너스의 시어를 수식해주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상식적으로 플러스의 수식어가 이 슬픔이라는 마이너스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수식이 어울리지 않는 이 모순 진술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린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역설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역설법 중에서도 모순 형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순 형용이라는 건 다시 말하자면 꾸며주는 말과 꾸밈 받는 말 사이에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게 역설이면 여러분 역설에 이렇게 모순 형용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이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거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게요. 자, 왜 이 역설이 그러면 도대체 역설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진술을 통해서 정말 상식적인 말을 통해서는 전달할 수 없는 감정의 깊이를 드러내는 표현법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모란이 피는 것.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찬란해. 그런데 그 봄은 모란이 곧 져버리는 슬픔. 좌절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찬란한 슬픔이라는 역설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계속 기다릴 거야 라는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마무리 전체 봤을 때 상실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시어들을 좀 찾아보자. 떨어졌다, 여위였다, 시들었다, 무너졌다 모두 다 하강의 이미지들이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상 전개 방식 별표하고 갑니다. 정서 변화가 있었다. 자, 이 정서 변화 여러분 이쪽으로 넘어가자. 기다리고 있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모란이 뚝 떨어졌네. 슬픔을 느끼고 있다가 자, 기다림, 기대감, 포기하지 않음, 이런 정서의 변화가 계속 나타났었고, 그리고 그게 수미상관을 통해서 이렇게 쭉 순환하는, 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돌고 있는 거죠. 기다림, 상실감, 기다림. 잠깐 피었을 거고, 핀 것의 행복감은 얘기 안 해. 상실감으로 곧바로 빠져들어가고 다시 그러나 기다림,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이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것까지도 정리해 놓고 가십니다. 유미, 의미 정리했습니다. 자, 마무리. 자, 요걸 한번 정리해 보죠. 성격의 유미적이라고 이야기한 거 여러분 기억하고 가시고요. 주제 별표하세요. 모란, 소망이고 아름다움이고 뭐 절대적 미고 다 괜찮아. 그걸 기다리는 게 주제다. 요게 포인트다. 포인트의 태도다 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수미상관, 역설, 모순형용 선생님이 다 설명했죠. 또 도치도 설명드렸습니다. 정서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이것도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운율 별표하십니다. 운율. 자, 요거 한번 다시 봅시다. 리을 태요. 기다리고 있을 태요. 뭐 서러움에 담길 태요. 리을 태요의 반복이 있었어. 다시 말해 종결어미가 반복되면서 리듬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울림소리 여러분 자음 중에 우리나라 자음 중에 울림소리 딱 4개밖에 없죠. 나라, 마음 있고 그리고 모든 모음은 다 뭐야? 울림소리들이야. 이런 걸 쓰게 되면 부드러운 느낌을 주죠. 그러면 여러분 모란이라는 그 단어만 봐도 이거 다 울림소리로 만들어져 있는 거 느낌 오시죠? 그쵸? 그리고 옵니다. 이것도 어떻게 바뀌었어? 옵니다. 이렇게 바꾸잖아.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울림소리들을 많이 넣어줘서 부드럽고 운율을 만드는 그런 시어들을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수미상관 역시 첫머리와 끝머리 반복했기 때문에 운율을 만들어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시구가 반복되기도 했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수미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구와 시행의 반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 두 시행이 한 단락을 이루어서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리듬을 형성했다. 무슨 말이야? 짧은 문장, 짧은 시행, 긴 시행 이렇게 한 단락을 또 짧은 시행, 긴 시행 이렇게 한 단락을 만들어내면서 요 감정이 훅 웅축됐다가 확 풀리고 웅축됐다가 풀리고 이런 감정의 변화랑 같이 묶어가지고 갔었다라는 이야기. 자, 역설의 의미도 다시 한번 정리해봐라. 선생님이 시험 만들어놨고요. 네,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까지.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시죠. 사실은 아주 아름다운 시인데 여러분 주의하고 가야 될 거 순수시고 유미주의에 속하는 시기 때문에 이 모란은 대단히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질 수 있어. 내가 기다리는 대상들은 모두 다 모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하고 갈 거 조국의 광복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얘기 했어요. 조국의 광복 김영랑이라는 순수 시인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푸는데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실수를 안 하시기를 좀 바라면서 조국의 광복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선택지 나오면 그냥 틀린 선택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혹시라도 출제자에 따라서 그 선택지가 뭐라는 기다림의 대상이 다 되니까 뭐 조국의 광복도 되지 이렇게 설명하시는 출제자가 없기를 선생님이 바라면서 왜냐 시인이 순수 시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의 경향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시를 이해하는 게 맞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주의해라 라는 말 선생님이 강조하면서 이번 영상 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